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9년 차 올해 학부모가 된 여자입니다. 저의 인생은 결혼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결혼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에 시집을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행복한 이유가 저희 시댁이 부잣집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지금의 가족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가난한 여자 주인공이 부자인 남자의 사랑을 받는데, 이런 말이 웃길 수도 있지만 저와 남편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저 역시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잘난 남편에 비해 잘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집은 동네에서 작은 중국집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저는 지방대 출신이었는데 남편은 집안도 좋고 미국에서 석사까지 딴 인재라 차이가 나도 너무 났었죠.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편견 없이 좋아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에 반면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온갖 편견을 가지고 봤고, 제가 남편을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도 저희 가족들은 제각각 약삭빠르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도 똑똑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그건 저보다 3살 많은 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언니는 공부도 1등, 예쁜 것도 1등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반장은 물론이고 전교 회장도 나갔다 하면 언니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언니와 비교가 되었고 점점 차별을 받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늘 언니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그에 반면 어디 하나 뛰어나지 않은 저를 못마땅하게 보셨는데, 항상 언니의 반의 반이라도 닮으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었죠. 어릴 때부터 하도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저는 이상하게도 거꾸로 공부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부모님은 더욱 저에게 뭐라고 하시며 소가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저희 언니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워낙에 가진 것이 없기에 성적이 곧 성공이었고, 성공은 곧 부자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언니를 늘 우리 집에 대들보라며 지켜 세웠는데요. 그 덕에 언니의 콧대는 1년 365일 항상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게다가 언니는 저를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희 언니는 뛰어난 성적과 외모와는 반대로 성격과 인성이 그리 훌륭하지 않았죠. 오죽하면 스스로도 자기보다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스럼 없이 얼굴도 못났는데 공부까지 못하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지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잘난 외모에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가진다면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그게 무엇이든 다 용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저는 그런 언니가 늘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그리고 언니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는 자기 인생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에게도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함부로 했죠. 그 바보 같은 남자들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무슨 희망인지 저희 언니에게 매달렸는데요. 그걸 본 저는 생각했죠. 어쩌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언니가 점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자기보다 훨씬 부족한 제 말을 들을 언니가 아니었어요. 야, 너나 잘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야? 네 처지가 나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대학도 인서울도 못한 한심한 주제에? 라는 말이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수능을 봤지만 역시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 지방대를 갔거든요. 부모님은 제 수능 점수를 보고 재수를 해봤자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며 그냥 지방대를 가라고 하셨는데 그 뒤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기가 막혔어요. 대학이라도 나와야 최종 학력에 대졸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돼야 어디 시집이라도 가지 않겠어? 괜히 네 언니 앞길에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너는 지방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가. 어떻게 친엄마가 자기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제가 성적이 안 돼서 지방대에 가는 것보다 언니의 걸림돌이 될까봐 지방대에 가야 하는 처지가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 동시에 나도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4년제 지방대를 갔고 사실 그때가 살면서 가장 마음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지만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모두 마음이 순수했고 저에겐 집이 서울인데 가족과 떨어져 지내니 얼마나 외롭냐며 저를 많이 챙겨줬는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가족보다 저는 훨씬 좋았네요. 그렇게 저는 대학 4년을 마치고 다시 서울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니는 그 사이 대기업 계열사인 백화점 홍보부에 입사를 했고 또 한 번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줬는데 저에게도 취업의 숙제가 주어졌어요. 내가 네 언니처럼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렇다고 네가 무슨 머리가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회사에 계약직이라도 들어가. 사람들이 계약직인 걸 알게 뭐야. 그냥 다니는 회사가 중요하지. 청소를 하더라도 이름 있는 회사 건물 청소를 하라고. 그래도 여보, 그 말은 좀 심했다. 지방대라도 대학인데 무슨 청소를 해. 그냥 말이 그렇다고. 이건 뭐 중간이 없어. 하나는 너무 잘 키웠는데 하나는 너무 처지니까 나도 답답하니까 그러지. 여기서 답답한 사람이 누군데.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지 집에서 원하는 이름 있는 곳의 취업은 계약직이라도 그 벽이 너무 높았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게다가 사실 이런 말이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그때까지도 딱히 뭔가 되고 싶은 목표가 없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목표하는 것에 매달렸을 텐데 집에서 하도 언니와 비교당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니 저 스스로도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는데요. 그 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음에도 없는 취업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다른 자매들과 다르게 따로 연락하는 일이 없는 자매인지라 핸드폰에 뜬 언니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말았던 거 있죠. 오죽하면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뜩 긴장까지 하며 언니의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저를 하대하는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지선, 언닌데 우리 백화점이 다음 달부터 세일 시즌이라 판매 아르바이트 구하거든? 너 와서 일해라. 어차피 너 시간 많잖아.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나 지금 하는 알바도 있는데. 어차피 알바잖아. 툭 까놓고 네가 하는 그 알바보다 우리 백화점 알바가 시급 더 세다? 넌 돈 벌려고 하는 거면 시급 더 센 거래야지. 무슨 승진을 할 것도 아니면서 의리를 챙기냐? 잔말 말고 내일 모레부터 우리 백화점으로 출근해.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면 어떡해. 야,
좋은 기회니까 그렇지. 맨날 구멍가게들 알바만 해봤지. 이렇게 큰 회사 알바를 못 해봤잖아. 이 언니가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또 알아? 여기서 잘 보이면 판매사원이라도 할 수 있을지. 뭐? 판매사원? 나 그런 거 못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처지에 무슨 싫고 좋고를 따져. 이미 여기 사람들한테 너 내일 모레부터 올 거라고 다 말해놨으니까 잠만 말고 내일 모레부터 상품교육 받아. 언니는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언니의 말이 기분이 나빠서 언니가 곤란을 겪든 말든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미 언니가 부모님에게 말을 다 해놔서 안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 언니가 그러는데 내일 모레부터 언니 백화점에 알바 간다며. 그 백화점이 언니 거야? 무슨 언니 백화점? 네 언니가 다니는 회사니까 그렇지. 너 언니 얼굴 먹칠 안 하게 가서 싹싹하게 일 잘해. 그래도 네 언니가 너 생각해서 일부러 나선 거잖아. 취업도 못하는데 그래도 잘난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나는 싫어.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다니고 있는 편의점 알바도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 나만 곤란하지. 뭐야? 편의점이 백화점하고 비교가 돼? 그리고 너 곤란한 건 싫고 언니 곤란하게 만드는 건 괜찮아? 당연히 언니 곤란한 것보다 내가 곤란한 게 싫지. 엄마나 아빠야 언니 일이라면 자기들 일처럼 굴지만 난 아니라고. 이놈의 기집애가? 그러게 너도 네 언니처럼 잘나지 그랬어. 그랬음 내가 너한테 이러겠니? 참말 말고 이 집에서 계속 밥 얻어먹고 싶으면 네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 행여 너 그 잘난 편의점 알바가 더 중요하다고 거기 가기만 해. 그날로 넌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니? 에휴, 지 팔자 지가 꼬는 거라는 것도 몰라요. 저는 그날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사정사정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저처럼 취업 준비하는 친구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어찌나 애를 먹었는지 진이 다 빠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수습하고 집에 오니 언니는 아주 대놓고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저를 거기에 넣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자매가 아니었다면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 저 싸가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고. 글쎄 처음 하는 판매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게 아니겠어요? 상품 교육이야 이미 다 받아서 그 점은 수월했는데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운이 따르는지 손님들도 제가 응대하면 거진 다 물건을 구입하셨는데 손님들 중에는 어머 젊은 아가씨가 설명도 잘해주고 참 싹싹하네. 원래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하려고 했던 건데 안 살 수가 없네. 이거 하나 줘요. 라며 물건을 구매해 가시기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판매 실적이 좋다 보니 의외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선씨가 너무 일을 잘해서 세일 기간 끝나도 우리 매장에서 알바를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요? 정말요?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 열심히 할게요. 저는 직원 채용도 아닌 고작 알바였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날 저녁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을 했는데요. 정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죠. 거봐라. 이게 다 네 언니가 너 뒤에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뭐가 하셔서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 아니, 언니 때문이 아니라니까. 내가 판매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어허, 그런 백화점이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네가 물건 잘 판다고 그런 제안을 해? 그러지 말고 이따 언니 오면 고맙다고 말해. 네 언니가 안 그런 척하면서도 너를 동생이라고 챙기고 다닌다는 증거야 이거사. 아빠까지 진짜. 그때였어요.
데이트를 마친 언니가 집에 돌아왔고 저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언니를 붙잡고 부모님 있는 데서 언니가 그 매장에 말해서 알바 연장하게 해줬냐고 물어봤는데 이 여우 같은 것이 글쎄 이 판을 눈치챘는지 피식 웃고는 그럼 거기 매장에 너 내 동생인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라고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은 그럼 그렇지 하는 얼굴을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해서 받은 상을 홀랑 언니에게 뺏긴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이번에는 좀 달랐는데요. 이렇게 된 거 더욱 열심히 해서 언니가 빼도 박도 못하게 더 큰 인정을 받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런 목표가 생기니 의욕이 활활 타올라서 저는 세일 기간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매장 직원분들과 제법 친해져서 정말로 백화점 사람들이 저희 언니를 모두 아는지 궁금해 슬쩍 물어봤는데요. 하나같이 돌아오는 반응은 이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말이 홍보부지. 결국 백화점 물건 파는 일은 똑같아. 왜? 홍보부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그냥 그런 소리를 들어서. 헛소문이야. 그리고 지선 씨는 아직 어리니까 미리 말하자면 여기서는 호의라고 다 받으면 안 된다. 다들 웃으면서 뒤에서는 경쟁자 등에 칼 꽂을 생각밖에 안 해. 그냥 여기서는 물건 잘 파는 사람이 장땡이야. 알겠어?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제 속이 다 시원한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 부모님도 이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막힐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1층에 한 가방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복장이 좀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가 백화점 1층을 배회하고 다니셨어요. 몸빼바지에 어디서 장사를 하시는지 앞치마까지 입고 계셨는데 사람이 그런 복장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할머니는 눈에 띄어도 너무 띄었죠. 그리고 물건을 살 것처럼 한참을 보다가 아닌 것 같다고 나오시기를 반복하셨는데 누군가 대놓고 큰 소리로 매장을 나가는 할머니에게 불만의 소리를 뱉었어요. 아니, 딱 봐도 여기 물건 살 처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을 보안 직원들은 가만히 돌아다니게 두는 거야? 이건 영업방해지?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직원도 아니고 알바나 하는 처지였고 제가 나서면 더욱 우스워질 것 같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언제 다가오셨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화장실이 어딘가요? 아, 화장실이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선씨, 그냥 위치만 알려드려요. 우리도 바쁘니까. 아, 제가 최대한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직원분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길로 할머니를 화장실로 안내했는데 할머니가 어찌나 식은땀을 흘리셨는지 목에 땀이 흥건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나도 여기 근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취급은 처음이라 당황했네. 네, 장사하시다가 오셨나 봐요. 내 복장이 좀 그렇죠. 내일 모레가 우리 손자 생일이라 선물 하나 사주려고 왔다가 이런 봉변을 다 당하네. 그러셨구나. 혹시 손자분 선물 어떤 거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면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내가 아가씨도 난처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백화점도 시장처럼 물건 파는 곳인데요. 저는 물건 파는 사람이고 할머니는 물건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젊은 아가씨가 성격이 너무 좋네. 그럼 나 이 상표 파는데 알려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당신 손자가 매일 들고 다닌다는 지갑을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그거랑 똑같은 상표 매장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사진 속 지갑은 루이비통 지갑이었죠. 할머니, 이 지갑은 명품인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건가? 우리 손자가 여기 물건을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출근할 때면은 가방 하나 사주려고 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비슷한 상표가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 매장 저 매장 찾아다녔더니 그런 소리를 다 들었네. 혹시 나 거기 매장 알려줄 수 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내가 부탁할 사람이 아가씨밖에는 없어서. 저는 할머니가 그 매장 물건 값을 알고 오셨는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차마 거기 물건은 많이 비쌀 텐데요. 라는 신뢰되는 말은 할 수 없었고 그저 알겠다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처음 가보는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한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분이 할머니를 막으셨어요. 역시나 할머니의 행색 때문이었죠. 뭡니까? 그쪽은 어느 매장 직원인데 이런 분을 저희 매장으로 데려오신 거죠?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얼른 모시고 가세요. 아니, 이분이 여기 물건을 사신다고 하셔서요. 할머니, 사진 좀. 됐고요.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니 보안요원 부르기 전에 얼른 모시고 가세요. 아니, 물건을 사러 오신 분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봐요. 우리 매장이 그쪽 매장이랑 같은 줄 알아요? 우린 고객 응대도 일이라고요.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갈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여기 손님들이 모두 크레임 걸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 순간 별것도 아닌 일에 매장 앞은 시끄러워졌고 저도 할머니도 참 난처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그때 저희 언니가 명품관 쪽을 둘러보다 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저의 눈엔 언니가 구세주처럼 보였지만 평생을 제 인생에서 도움 한 번을 주지 않더니 그날도 저를 쌩하니 모른 척하는 거 있죠. 결국 할머니는 이 수모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20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딱 봐도 사모님처럼 생기신 분이 할머니를 향해 뛰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 내가 진영이 생일 선물을 사러 잠깐 여기 들렀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무조건 가라고 하는데 아주 성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 뭐라고요? 어머님, 잠시만요. 이봐요. 누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무례한 짓을 했죠? 그때였어요. 그 루이비통 매장 직원 중 그 사모님을 알아본 직원이 놀라서 뛰어나왔고 매니저라는 사람도 덩달아 놀란 기색이었는데 글쎄 알고 보니 사모님이 저희 백화점 VVIP셨더라고요. 진작에 말씀해 주셨다면 그런 실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좀 전까지 보안요원을 부르겠다고 쌩 난리를 치던 남자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연거푸 고개를 숙였는데 할머니는 그런 수모를 다 당하시고도 당신이 사기로 했던 손자 가방을 끝내 사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가방 하나를 골라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됐다며 두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와 사모님에게 인사만 하고 그 길로 저희 매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저희 매장 직원 언니에게 꾸지람을 듣던 중 사모님과 할머니가 저희 매장을 찾아오셨어요. 저기요, 그 아가씨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도와주신 고마운 분인데 그리고 내가 그 보답을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윗줄에 있는 가방 전부 포장해서 주세요. 네? 여기 전부요? 저는 TV에서 부잣집 여자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지 현실에서는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희 매장이 아까 그런 명품 매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어렸던 제 눈엔 놀랄만한 경험이었죠. 그리고는 물건이 많아서 그러니 저에게 주차장까지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조금 전까지 저를 혼내던 직원 언니는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을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가니 딱 봐도 할머니가 말씀하신 손자분이 보였는데 많이 놀라고 당황하신 할머니를 달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진영아, 너 와서 이거 받아라. 엄마, 뭘 이렇게 또 많이 사셨어요? 사람이 도움을 받았음 보답을 해야지. 그리고 아가씨, 아까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어머님이 원래 나를 막 부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놀랍게. 내가 아가씨만 좋다고 하면 보답을 좀 하고 싶어요. 식사든 선물이든 뭐든 다 괜찮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찾으시는 매장 안내만 해드렸어요. 한 것이 없는데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참 반듯하네. 그래도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 이대로 넘어가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내가 아가씨 덕에 손주놈 가방을 샀는데. 할머니, 그러게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사진은 또 언제 찍어 가셨대. 이놈아, 그래도 이 할미가 직접 사주고 싶어 그런 건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속상하니까 그렇죠. 그러게 어머니, 이제 좀 장사는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장사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걸 그만하래. 그리고 장사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데 나더러 심심하게 방구석에만 있다가 죽으라고? 어머님은 또 말을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저 흉 봐요. 어떤 누가 우리 귀한 며느리 흉을 봐. 너처럼 나한테 잘하는 애가 또 어딨다고. 아가씨, 그러지 말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 우리 손자 생일 파티 할 때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아닙니다. 할머님이 무사히 손주분 선물을 사셔서 다행이고요. 아까 저희 매장 물건을 또 많이 사주셔서 저는 그걸로 충분히 받았습니다. 가족분들이 너무 보기 좋으세요. 생일은 가족분들끼리 오붓하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이분 민망하게. 저기,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할머니한테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저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는 할머니의 손주분의 인사를 받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의 손주분이 무슨 영화배우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그분들을 뒤로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요. 여우 같은 언니는 할머니가 사실은 VVIP 손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왔고 다짜고짜 저에게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너한테 뭐 준다고 하지 않던? 뭐 이것저것 얘기는 하셨는데 내가 됐다고 했어. 뭐? 이 멍청이. 굴러온 복을 네가 발로 찼구나. 이런 기회가 어디 쉽게 오는 줄 알아? 하긴 여기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걸 내가 겨우 하게 만들었잖아. 너는 어째 매사가 그 모양 그 꼴이냐? 난 또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졌나 해서 와봤더니. 언니는 그렇게 제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화를 내고 자기 부서로 돌아갔고 저는 피를 나눈 자매지만 저런 인성으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정말 의외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선 그 루이비통 매장에서 저에게 매장에서 근무해볼 생각이 없는지 친히 물으러 저희 매장을 찾아왔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서 판매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모님이 이 일로 백화점에 항의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뒤엔 그 매장 단골인 할머니 손자분과 재회를 하게 됐는데요. 할머니 손자분은 그때 받았던 감사 인사 대신이라며 저희 단골이 되겠다고 했고 전에 봤던 사모님도 제가 루이비통 매장에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서 또 이것저것을 구매해 가셨는데요. 저는 그 덕에 매장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할머니 손자분이
저에게 힘들 때 먹으라며 초콜릿 선물까지 줬는데 그땐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별 뜻 없이 주는 성의 표시라고 생각한 저는 이번 한 번만 받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가 웃긴지 그 남자는 혼자 막 웃기 시작했고 저는 의아해서 왜 웃냐고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됐어요. 이번에도 안 받을까봐 사실은 굉장히 쫄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랑 저희 엄마가 지선 씨한테 뭘 주려고 했었잖아요. 아, 그거야. 너무 지나치게 값비싼 걸 주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이건 먹는 거니까. 아, 먹는 건 받는구나. 아니에요. 사오셔서 받은 거지. 다음엔 진짜로 안 받을 거예요. 그거 알아요? 여태 내가 봐온 사람 중에 지선 씨가 가장 겸손한 거? 그래서 나는 지선 씨가 참 좋네요. 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 좋다는 것이 마치 고백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부잣집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겸손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좋아하겠냐 하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때 불쑥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이따 퇴근하고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따 백화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며 계산이 끝난 쇼핑백을 받아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명품관을 넘어 백화점에서 유명 인사가 됐고 이번에도 언니가 이 사실에 득달같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바람인지 언니는 아무리 소문이 돌아도 집에서조차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다만 너 행동 조심하고 다녀라. 괜히 우스운 꼴 당하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곤란하니까. 이 말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 셈 많은 언니가 그 남자가 진심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데리고 놀다 버릴 정도로 생각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몇 번 그 남자와 따로 밥을 먹고 친분이 쌓이면서 저는 오히려 부잣집에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의사라는 직업이 부담스러웠고 제 마음이 커져가면 갈수록 저 남자가 그냥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겼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갈 무렵 그 남자는 저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어요. 하지만 역시 저에겐 너무 과분한 사람이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걸 이 남자는 거절로 생각한 듯 했죠. 하지만 그 뒤 의외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봤던 할머니가 멋쟁이처럼 옷을 차려입고 오셔서는 저에게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셨고 그 자리엔 그때 봤던 할머니의 며느님까지 계셨는데 그곳에서 두 분은 마치 단단히 준비라도 하고 온 듯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가씨가 바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게 말로만 듣던 그것인가 싶었어요. 왜?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꼬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 다음 들리는 말이 지금 생각해도 참 코미디였어요. 아니, 내가 볼 땐 우리 손자가 참 멀쩡한데 아가씨는 별로야? 아니, 우리 손자가 여기 매장을 아주 출근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어머니, 틀림없다니까요. 생전 안 사던 내 가방까지 사왔는데. 그건 어머니 생신이라고 제가 골라드린 건데. 내가요? 내 생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거 봐요. 이건 진짜라니까. 여태 우리 진영이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어머니. 아가씨, 아니 지선씨.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지선씨가 참 좋아요. 우리 주변엔 잘난 사람은 많아도 좋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어머님이 가서 물어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그 뒤 할머니와 할머니 며느님은 몇 번 더 당신 아들 그리고 손자가 괜찮은 사람이니 만나보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그 소식을 들었는지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 대신 사과하겠다며 할머니 손자분이 백화점 앞에 왔는데요. 그 모습을 저희 언니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와 절친한 자매인 듯 제 팔짱을 끼며 끼어들어와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 저희 언니는 그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지선씨 언니 지현이라고 해요. 듣던 대로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언니분도 많이 미인이세요. 그렇죠?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릴 땐 연예인 해보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두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괜찮으면 우리 셋이 식사라도 할까요? 언니, 오늘 형부랑 신혼집 보러 간다며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돼? 바쁘시면 얼른 가보세요. 식사는 제가 기회가 있다면 꼭 지선 씨랑 같이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까일 수 있어서. 저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진지한 그 사람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빠지고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제야 이 남자의 진심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은 서로 마음이 같았음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과 할머니까지 나서서 만나보라 하니 부담 없이 1년의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이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겐 너무나도 과분한 그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완연한 봄날 딱 이맘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의 남편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했는데요. 제가 남편을 저희 집에 처음 소개하던 날 저희 집의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참 부끄러웠어요. 뭐야? 너도 참 속물이다. 용케 좋은 조건 남자 꼬셔서 시집을 가냐? 너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알지? 너 싫다던 백화점 알바 내가 꽂았다? 너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 아빠 지금 나한테 화냈어? 그래. 평생 지 동생 무시하더니 이렇게 기쁜 날에도 초를 치니 내가 말을 안 할 수 있어? 어머, 아빠 지금 지선이가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지금 나보다 지선이 편드는 거야? 언니 그만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 이게 아주 꼴값이야? 왜? 결혼 1년 만에 언니는 이혼하는데 넌 좋은 집에 시집가니 아주 좋아 죽겠냐? 이지현, 그만해. 너야말로 보는 눈이 없어서 이혼한 걸 누굴 탓해. 그러게, 너도 참 한심하다. 네 남편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명품만 휘감고 수입차 타는 것만 보고 홀랑 넘어간 게 누구야? 네 남편 가진 것만 보고 돈 많다고 당장 시집가겠다고 한 게 누구냐고. 그런 너랑은 우리 지선이는 결이 다르지. 김서방, 우리 지선이가 뭐 이거다 하는 뛰어난 건 없지만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착했어. 듣자 하니 김서방 집에서 우리 딸 착한 모습을 높이 봤다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네, 저희 집에서야말로 이런 훌륭한 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지선이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지선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네. 너무 고마워. 저희 엄마는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참 웃기죠. 항상 언니 편만 들던 저희 부모님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그 뒤부터 좋다는 건 언니 말고 저를 챙겨주는데 아, 그때 언니의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부모님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언니 말대로 저희 부모님이 태도를 바꾼 이유를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 거의 친정은 가지 않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워낙 차별받고 서럽게 커서 그런지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뭔가 기대하며 가식적으로 잘해주는 건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더 힘들었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희 있는 모습을 좋아해주는 시댁 어른에게만 성심성의껏 잘해드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까지 갖게 되었어요. 워낙에 손이 귀한 집이라 직장보다는 태교에 신경 쓰길 바라는 시어머니의 바람에 따라 저는 일을 그만뒀고, 그때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저에게 일을 그만두게 했다며 참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직장을 그만둔 건 역시 제 선택이었는데도요. 이렇듯 저희 시댁 어른들은 가진 것이 많다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라며 기부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정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정말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사람인데요. 제가 아들을 낳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자 남편은 육아는 체력이 좋은 남자가 하는 것이 맞다며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기에 그 마음을 절대 잊고 싶지 않다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저희 시댁을 읽어놓은 시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희 부부 세대도 또 저희 아들 세대에도 가진 행복보다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이 집의 한 식구로서 그 마음을 꼭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해지겠죠?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의 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